뭐 너희들 주권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권자야.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거에 니들이 끼어들지 마. 이게 국민적인 분위기가 돼야 돼. 네.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야. 이게 너무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이따위 것들한테 우리의 민주주의를 맡긴다고 하는 게? 그리고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는 이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의 어떤 정치적 의사와 동일한 생각을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이 함께 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 아예 그냥 아싸리라는 표현을 쓸 뻔했네. 아예 그냥 갈 거면 아예 파기 재판까지 해버리지 그냥. 그거는 이제 너무 파기 재판까지 해버리지. 그 정도까지 배짱은 없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 네. 그거는 너무 무리하게 대놓고 위법이라서.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이해하잖아. 이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카드가 딱 그거잖아요. 파기 재판해서 여기서 바로 그냥 딱 못 나오게 해버리는 거. 예. 근데 그러면 예.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가 있거든. 네. 나머지 한 달의 기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보 등록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없앤 채 없앤 채 혼란스러운 이제 나머지 기간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야.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막았어라고 하는 상태를 안 만들고 2심으로 떠넘긴 거지. 네. 그리고 2심으로 떠넘겨서 2심이 이제 어쨌든 유죄 취지로 환송했으니 유죄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양형만 남은 건데 네. 그 정도 순간까지는 약간 여유를 두듯이 던져버리고 네. 예, 자기네들 일단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에 쓸 수 있는 자신들의 가장 마지막 카드 한 장만 남겨놓고 이제 네. 거의 2심으로 돌린 거지. 6월 3일 대선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 너무 단단한 일강이니까 예. 네. 그 지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판단을 해놓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6월 3일 이전에 네. 확정 판결까지 나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는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6월 3일 이전에 확정 판결까지 못 가더라도 이재명을 흔드는 효과는 낼 수 있다. 엄청나게 될 수 네. 있죠. 그게 지금 대법관 10명의 이제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우리 아무래도 불안하다. 음. 예비 후보 한 명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럼 또 이제 서로 막 투닥거리고 그렇죠. 멱살 잡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카드 최악의 카드 한 장은 자기들이 쓰기에도 너무 좀 두렵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2심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어쨌든 그 2심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 손을 덜 더럽힌 채 네. 이 이재명의 당선을 막는 데까지 갈 생각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긴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거 기간 동안 상당한 내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민주당도 흔들리고 이제 막 예를 들면 여론조사 뚝뚝 떨어지고 이제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한번 여론조사 빠지기 시작하면 되게 쉽게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큰 지지가 흔들리면 전 없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분 상태를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2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쭉 나와가서 그 전에 끝내면 오케이 최선. 자기들이 파기 재판까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혹여 그러진 못하고 당선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내 이제 그 뒤로 다서 재판 속행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내 이제 차기 정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를 남겨놓고 있는 게 되는 거니까. 목줄을 쥐겠다. 예, 이 정부가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정도로 오늘 선고를 내린 것처럼 비상식적이라면 예, 확정 판결을 대선 전까지 못 내더라도 예, 만약에 상고심 갔다가 대법원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 후보가 상고를 또 해가지고 상소를 또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재명이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지금 오늘 선고한 것처럼 비상식적이면 네, 재판을 계속해야겠다고 판단한 다음에 당선 무효형을 내려버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당선된 대통령을 낙마시킬 힘을 대법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라서 네. 그렇죠. 그런 힘 갖고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태로 보면 실제로 당선 무효형을 당선 후에 내릴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네. 오늘 내릴 수 한 있죠. 꼴로 봐서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뭐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든가 이런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충격적인 네. 사건입니다. 네. 이건 사법부에 의한 작심한 쿠데타고요. 네. 이거는 소기의 성과를 대선 전에 낸다고 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이후에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게 할 수 있는 상당한 레버리지를 자기들이 쥐거나 국힘에게 부여하는 셈이죠. 그럼 만약에 그럼 또 다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 형법 재판이 계속되는 것이 올바른가? 소추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가에 예. 대해서도 역시 그러면 대법원이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헌재하고 이제 헌재에게 걸려 있죠. 예. 예. 그래서 헌재에게 걸려 있는 이 문제는 어차피 자기네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막히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탓은 아니다. 예. 남한테 이제 결국 떠넘기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국힘에게 상당한 레버리지를 주면 예. 예, 여론 가지고 이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예. 예, 반대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오늘 곧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주르륵 나오잖아요. 네, 뭐 그 국민의힘 후보 난리 2 났어요. 명이랑 뭐 네. 사퇴하라고 난리니까 예. 기다려. 그러면요 교수님 그렇게까지 이재명을 싫어할 이유가 예. 이거 좀 원론적인 질문인데. 대법관들이 예. 어. 대법관이잖아요. 난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표 살면서 몇 번이나 만나봤을까? 안 만나봤을 아니, 것 안 같은데. 만나지. 예. 이렇게까지 싫어할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예. 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분위기는 예전부터도 느꼈거든요. 뭐 그거는 뭐 사법부나 이제 사법 엘리트들이 예. 네. 이재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비토 예. 정서라고 예.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고, 이 비토 정서가 꺾인 게 이제 2심에서 꺾여버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단히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던 거야.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2심을 눌러줘야 돼.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 네. 그러니까 무리수로 지금 둔 거지. 이 무리수를 뒀다고 표현하셨는데 물론 이게 판결문을 아직 원문을 본 게 아니라서 근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것만 보면 예. 우리가 괜히 무죄 확정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게 아니라 2심 판결문이 워낙 치밀하고 네. 상세했기 때문에 거의 70장에 가까운 네. 내용이 있었잖아요. 사실관계 판단에다가 법리 판단, 판례 인용까지 너무 구체적이었고 명확했기 때문에 그것도 앞선 이거를- 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해서. 그렇죠. 네. 이거를 뒤집으려면 아마 판결문 쓰는 데만 해도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우리가 무죄 확정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고하는 내용만 가지고 보면 네. 그 2심 판결의 요지들을 다 반박하지도 못했어요. 네. 예. 빈 구멍이 숭숭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서둘렀다, 무리수를 뒀다. 그 엄청 무리수를 둔 거고, 이 무리수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무리수라는 게 불가능한 수가 아니잖아요. 무리하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이제 하는 거지. 예. 근데 그만큼 자기들에 대한 부담들이 쌓이는 걸 감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곱게 대통령이 되는 걸 못 봐주겠다. 그리고 아마 주변에서도 상당한 그 공감대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당신들이 결국엔 저지선이 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남은 건 그 카드밖에 없는 거다. 와우. 와우. 진짜. 진짜. 아니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나는 계엄 선포 때도 이렇게 당황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땐 무서웠지. 네. 오늘의 이 일은 막 진짜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데 받아치면서 손이 떨리는 거예요. 네.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막 하면서. 진짜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네. 심지어는 사실관계를 판단했다는 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요. 네. 예. 근데 사실관계 판단한 부분에서 되게 선별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심 판결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슬라이스 쳐서 사실관계 판단을 다 해줬는데 그에 대해서 일부만 판단한 거예요. 네. 요거는 2심은 허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허위야 이렇게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정도까지 원래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사실심이 아니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 국민이 상식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건드려 버렸거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실제로는 골프를 친 게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라고 얘기한 거라서 네. 교유 행위에 대한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예. 실제로 골프를 쳤는지에 대한 증거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이재명 측에서는 애초에 골프를 친 걸 쟁점으로 삼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까지 안 자기들이 무슨 그러니까 원래는 골프를 친 게 맞는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조작이라고 얘기했다라고까지 판단을 내렸잖아. 네. 네. 그럼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했냐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없죠. 네. 원래도 해도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 네. 마치 사실관계를 자기들은 다 알고 있고, 다 드러나 있고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조작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부정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건 대법원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일 뿐더러 사실관계에도 자기들이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는 거예요. 근거 제시가 없죠. 예. 예.
물론 이것도 판결문 원문을 봐야겠지만 뭐 원문이 얼마나 벗어나 있겠습니까? 오늘 선고 내용에서. 네. 그리고 거업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애초에 공소 사실로 올라온 발언이 나 골프 쳤다 안 쳤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2심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게 그거거든요. 네. 아니 골프 사진 국민의힘이 제시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발언을 어떻게 별도로 골프 안 쳤다라는 발언으로 하냐. 그거는 너무 검찰의 자의적이고 확대 해석이다. 네. 이거는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발언의 연장선에서 네. 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사진을 조작됐다고 한 발언이지 골프 쳤다 안 쳤다라는 그 독자적 의미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2심 재판부의 판단인데 네.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는 다시 1심 판결로 돌아가가지고 네. 아니야 이거는 골프 쳤다 안 쳤다로 봐야 돼. 그러니까 실제 발언은 골프 쳤다 안 쳤다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반대 2인 대법관 2명은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이 반대 의견에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네. 법원이 마음대로 확정짓는 것이다. 음.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 반대 의견은 너무나 기존 판례에도 부합하는, 예, 그리고 선거법에서 서의사실 공표에 관련된 법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 안에 보면 우리들이 지금 대법원이 내렸던 이 일관된 것,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의견 표명의 자유는 최대한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내려왔던 것들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누가 주류 의견이, 그러니까 비주류의 의견이 대법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주류적 의견을 받침하고 있는 의견이라고. 네. 나머지 10명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한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기존 대법원의 판례 정신이 2심 재판부가 인용했던 판례가 고작 작년 10월에 나온 판례거든요. 예. 가장 최근에 나온 판례를 스스로 뒤집어버린 네. 예. 그런 선고가 되버렸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작년 10월 판결이니까 지금 있는 대법관들이 다 같이 한 거거든요. 그렇지. 물론 그때는 전압은 아니었다 그러는데 네. 예. 아무튼 그런 황당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압은 아니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봉우리가 이제 정리해 준 내용이지만 그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 김문기와 하이직이어서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발언을 함께 듣는 선거인은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함께 출장간 기간 중에 골프는 치지 않았다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자연스럽게를 여러 번 썼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자기도 물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선거인이지. 네. 근데 다수의 선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받아들이나? 아니 그 여론조사라도 해봤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고작 어떻게 10명의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어?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간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가 골프를 친 게 사실이므로 골프 동반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짧은 이 판단 안에 최소한 두 가지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애초에 이 발언은 교유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골프 사진이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판단에 대한 발언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교유 행위에 대한 발언, 골프를 쳤냐 안 쳤냐라고 네. 왜곡을 해버린 데다가 예.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사실 판단까지. 예.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심지어 이 문제가 된 그 조작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사진을 찍은 장소가 골프장도 아니래요. 골프장도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장을 보면 알겠지만 골프 치는 복장이 아니에요. 네. 모자를 썼을 뿐이지. 아무튼 근데 그 사진 가지고 어떻게 골프 안 쳤다를 판단합니까? 네. 그냥 그러니까 그 골프를 판단은 친 게 그건 뭐야? 사실이므로 이렇게 예. 과감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골프 치는 걸 누가 봤어? 다른 진술을 모르겠네.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증거가 있냐고. 뭘 받은 거지? 아니 지금까지 1심이나 2심 과정에서 김문기가 그날 골프를 친 게 맞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이 돼가지고 그 사실에 대한 판단들을 내리는 과정으로 1심, 2심이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골프를 친 게 맞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 다툼이 1심하고 2심에서 핵심적인 다툼이 됐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물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네. 원래는 대법이 하는 일이 아닐 뿐더러 그렇죠. 1심과 2심이 사실 알아서 판단이. 하는 거고. 네. 예. 근데 그거를 지들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하면서 이게 사실임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대법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선고에서는 골프를 친 근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그게 사실이래. 그러니까. 이게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국토부가 압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대. 네.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자기들이 사실 판단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판단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볼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네. 애초에 3심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스로가 다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을 지금 얘기해 놓고 있는 거야. 아 이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점이 이상해요. 뭐 이런 점에서 저들의 의도가 의심이 가요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이상한 짓을 해버려가지고 네. 이게 뭐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재명 떨어뜨려야겠다라는 이 내란 세력 국민의힘 세력의 정치적 목표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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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심지어 그 정치적 목표에 너무 몰입을 해서 법조문을 제대로 판결문을 제대로 쓰겠다라는 그 의식조차 망각해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냥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거잖아 지금. 네. 리진이님께서 대법원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시비를 걸어야 되냐. 이게 참 문제인데 네. 사법부의 판결은 사법부의 다른 판결 상급시 판결에 의해서만 제어가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사법부의 판결에 끼어들 수 없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위헌 법률에 대한 심판이지 판결에 대한 판결에 위헌- 대한 심판이 아니란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비어 있는 계속 구성인데 이른바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이름 하에 네. 특정 사법부의 잘못은 다른 사법부가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예.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지금까지 잘 안 내리는 이유가 바로 대법원이 최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최종은 이건 판례로서 남기 때문이야. 네. 그러니까 이 대법원은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누구 개인이 싫다고 하더라도 이따위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 조직이라고. 예. 지금까지는 지켜져 왔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다른 재판에서 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3심까지 가가지고 또 파기환송이 아니지 무죄 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무리수를 던지면서 그것마저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네. 이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능한 대법원이라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뭐 지나치게 이제 너무 떨어진 일이라 함부로 얘기하는 그렇지만 아까 법 왜곡죄 얘기 나왔을 때 법 왜곡죄에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는 법 왜곡죄를 도입한 나라들이 일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법부가 특정 사법부가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이제 비틀어 버린 경우에 거기에 대한 쟁소를 해서 또 다른 사법부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즉 판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고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재심뿐이 없거든요. 재심. 예, 뭐 재심을 해봤자 이건 뭐 이제 의미도 없는 일이고 이건 선거하고 관련된 일이니까. 근데 재심을 할 경우가 뭐냐면 기존에 없었던 증거를 새로 가지고 왔을 때만 재심이 가능해요. 네. 그래야지 겨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새로운 증거 가지고 다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를 나중에 들이민다고 해도 의미도 없는 일이고. 네. 예. 굉장히 여러모로 대법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판결을 스스로가 그것도 엄청나게 속도를 줄여가면서까지 네. 이렇게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조희대 본인이 말한 633도 어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사법부가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그 판결 개별 판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 대해서 함부로 그냥 절대로 이놈들은 다 XX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게 우리나라 민주제도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최종심의에서 한 인간들이 이 최종심의 취지 자체를 이따위로 비틀어 버렸으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헌을 하든 뭐 하여튼 나중에 엄청나게 뭔가 제도의 근본을 바꿔버리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인 거지. 이게 단순히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그 대통령 바뀐 상태에서 법 몇 개 바꾸거나 이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 심지어는 그렇게 사후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하는 것마저도 어려운데 예. 오늘과 같은 사태를 대법원이 이 상고심 법률심의 원칙을 깨는 일을 재발 방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네. 보통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끼쳤으면 이거는 사실 법 체계 자체를 조금 흔드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치유할 방법은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치유할 방법은 혁명밖에 없네. 그러니까 어제나 뭐 이렇게 며칠 전에도 그냥 농담 삼아서 설마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나 또는 이제 파기환송도 사실 차라리 그냥 파기환송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일단 파기 자판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만약에 저지른다면 뭐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그냥 혁명하자는 소리지라는 식으로 다들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더 이상은 기존 질서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근데 그걸 지금 자초하고 있거든.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선거라고 하는 대단히 민주적 절차를 앞두고 혁명을 해야 되느냐
선거를 해야 되느냐 이걸 판단해야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게 이게 대법관이란 인간들이 할 짓이에요. 대법관은 제도를 지키는 인간들이라고 헌법재판소와 함께. 아니 그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아까 교수님께서 오늘 대법원이 다수 의견에서 주권자, 예. 선거인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권자, 선거인 얘기를 하면서 사실 판단이나 해석의 여지를 자기네 생각하는 대로 지금 하나로 딱 고정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주권자나 선거인은 당연히 다양한 판단을 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거 자체도 모순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무슨 지네가 앞서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수록 이게 아니 이 전제가 뭐냐면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그대로 막 그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네. 예,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보기엔 그걸 그냥 싹 다 믿어버리는 네. 무슨 바보 같은 존재들로 전제를 하는 거야. 그건 주권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지 그건.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오늘 대법원의 판단대로 많은 국민들이 속았다면 대법원이 얘기하는 그 해석대로 믿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말이 당선이 됩니까, 됐지. 이게? 그러니까요. 거의 다 진선거야 진선거. 아휴,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주권자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자의 능동적 의지와 능동적 판단력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지들이 내려준 얘기잖아. 지들이 사실관계까지 다 판단하고 자기들이 마음속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5천만 명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잖아.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 그리고 주권자가 직접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있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투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 근데 그 투표의 자유마저 사실은 침해한 거잖아요. 침해한 거야 지금. 이재명 후보 솔직히 말해서 지금 6월 3일 전에 낙마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지금까지 그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나 상식적인 거는 아니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질문을 주신 적이 있는데 맞아요. 예를 들면 황명숙 총리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이런 거 대표적으로 뭐 하자는 거냐 이런 판결을 내린 게 맞지. 그리고 황명숙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요. 예.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 뽑는 행위하고 연관된 게 아니었었어요. 기존 선거 그리고 새로운 선거에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그게 아니라고.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권자의 주권 의지를 표현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선거예요. 선거, 투표.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혀서도 당선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사람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우리의 대리자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정치가 사법을 넘어서는 순간이라고요. 사법은 할 수 있는 게 딱 기존에 있는 법에 따라서 얘에게 양형을 하는 유무죄 판결 내려서 양형을 하는 이것뿐이 없는 거야. 사법이 무슨 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주권자의 선거에서의 의지의 표명은 거기엔 아무런 반기나 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예. 이를테면 그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건 그거는 다 받아들여지고 수용돼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선거 직전인데 그것도. 예. 그것도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자기들의 힘으로 출마도 못하게 만드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행동이죠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누구 할지 우리가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지금 40% 넘는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맘만 먹으면 날려버릴 수 있어. 그리고 나서 한덕수는 바로 후보 출마나 다름없는 퇴임 기자회견을 해버리고 지네가 판을 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네. 그 선거법 위반에 의해서 특정형 이상이 나오면 공직 후보자 자격 자체를 못 가지게 만드는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사법이 지나치게 주권자들의 정책 판단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대리자로 뽑고 싶은데 5년 동안 10년 동안 못 뽑아. 너무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주권자의 선택 의지를 이제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엄청나게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야 돼. 그렇지. 네. 사람을 죽였다거나. 네. 그렇죠. 엄청나게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로서는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시민권을 당분간 잠정적으로 유보해서 예. 이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기본권 제한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권을 두 가지로 제한하는 거지. 공무담임할 수 있는 그 후보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고, 그걸 그 사람 뽑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투표권의 의지를 제한하는 거라고. 이거는 기본권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헌법 침해예요, 원래. 근데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은 일부 제한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좀 저는 과잉하게 제한하는 법률들이 있어 왔다라고 난 생각해. 애초에. 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뒀으면 그냥 주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을
바로 한 달 딱 남겨놓고 자기들이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한 거니까 이거 엄청나게 반민주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원래 대법관이나 이 정도 되는 인간들은 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판단이 사법적으로 내리는 판단이 민주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고려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이상으로. 이 정도 선에선 이른바 사법자재 내가 개입해가지고 주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2심, 2심은 그런 생각을 못해도 3심은 적어도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고에서 상위법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 정치인의 선거에서의 발언 때문에 기소가 된 사건을 또 다른 선거를 직전에 두고 하는 판결이니까 네. 말 그대로 자제를 했어야 되는 6월 3일 이후에 해도 되잖아요. 선거를. 그렇죠. 물론 6월 3일 이후 때문에 선거를 못 하겠지만 네. 그런데도 사법자재 말씀하시니까 그거 생각난다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네. 국민의힘과 윤석열 이런 자들이 2018년에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 판결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더니 맞아요. 네. 사법자재를 안 한다고. 네. 아 맞네. 전쟁 범죄 피해 국가인 우리나라가 네. 전쟁 범죄 가해 국가에게 책임지라고 했더니 그거 가지고 사법자재 안 한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 작자들의 머릿속이 똑같이 반민주적이거든요. 야, 이를테면 정부의 정책행위잖아. 그거는 이를테면 이제 외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권한이 있다라고 쳐. 그리고 이제 국민 피해자의 기본권이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두 가지 권한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권한일까? 피해자의 기본권이 더 큰 권한이에요. 그렇죠. 이게 더 근본적인 권한이라고. 그렇죠.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 판단을 내리느냐는 두 번째 문제야. 근데 이게 더 통치행위 일종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침범하는 행위를 하는 건 네가 건방진 일이야. 심지어 대통령이 하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법부가 개입하면 안 돼. 상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행위 얘기를 한 거라고 그때.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윤석열에 연관된 거 이런 거 할 때 보세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해서 직위원이 내렸던 행위라는 게 이때 기본권 얘기하고 있잖아. 구속 취소. 예. 더 중요한 기본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따위로 반응하면서 예. 누군가에 대해서만큼은 그게 기본권이고 그게 권한이고 이렇게 얘기한 아주 머리부터 지금 아주 삐뚤어진 반민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사법자재를 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럼요. 유권자들의 아주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유력 후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유권자의 판단을 최소한 막지는 말아야지. 야, 이거는 근본으로 돌아가면 자기들이 이 민주주의 질서를 정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바탕 심리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법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 아주 기본 바탕의 사고 자체가 잘못된 인간들이야. 이런 인간들이 대법원에 앉아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 이재명이 뭐 거의 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선 무효형을 때려버리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법원이 대통령 바꾸겠다니 끌어내려서 그렇지. 바꾸겠다. 그러니까. 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일정한 이제 그 탄핵 소추가 가능한 어떤 전제 위에서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가 예. 3분의 1 하는 압도적인 수로 예. 소추를 가결하고 예.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배 여부를 따져서 결국은 탄핵 결정까지 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통해서만 끌어내릴 수 있잖아. 네. 예. 그것도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잠깐 있었죠. 네. 뽑았던 사람들이 끌어내겠다라고 국민투표를 결정하지 않는 한 예. 예. 이런 절차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하는 짓은 그런 식의 그 절차적인 문제조차도 그것도 필요 없어. 없는 거야. 예. 그냥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해버리면 돼. 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설마 그래 뭐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은 그럴 수도 있는 인간들이다. 뭐 오케이 그것도 맞는데 그 설마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판결로 민주 질서가 이제 이른바 자유민주적 질서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인간들이라고는 그 정도의 감히 배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완전히 객보라지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예. 다 같이 죽어보자 그냥. 예, 다 같이 죽어보자는 얘기야 이거는. 다 엎어. 예. 내가 못 먹을 거면 너도 먹지 마. 음. 특히 저 새끼는 먹으면 안 돼. 엎어.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법관들이 10명이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선 전에 한번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를 한번 흔들어 보자 이 수준이 아니라고 그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우리가 의심이 되는 게
너무 빨리 내렸다는 거야. 네. 네. 정말 무리할 정도로 전례와 관례를 다 어기고 이렇게 9일 만에 내려버렸다는 것은 아마 이들의 속셈은 네. 정말로 낙마에 있는지도 모른다. 네. 목적이. 저는 그 그- 가능성을 결코 낮지 않게 보는 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선거 운동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이거를 후보를 뭐 플랜 B로 세운다 이런 거는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는 정말로 그냥 물러서지 못하는 싸움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민주적 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주권자의 의지가 이 사법부 따위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눌러주는 방식으로 투표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이들은 못 막아. 이들은 자기 권한을 가지고 흔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요 교수님 만약에 2심 판사가 또 상식 밖의 속도를 내면서 재판을 속행하려고 해요. 네, 판사는 탄핵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있죠.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민들이 유일하게 뭔가 시민들이 할 수 있다면 또는 네. 정치권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 아닌가요? 네, 법률적으로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도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보면 좀 무리한 것들이긴 한데 왜냐면 제도에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니까.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아마 오늘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하면서 얘기가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예, 이렇게 속행해서 빨리 판결을 내리려고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이거 헌법재판소에 저기 뭐야 그거 할 수는 없나? 이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예, 근데 그건 위헌 법률에 연관된 판단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절차 가지고 이제 문제 삼을 수는 없고 그 절차는 다른 법률로 문제 삼아야 돼. 아,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준용해서 네. 이들이 대법원이 이제 재량을 써서든 해서 저는 합의체 회부하고 빨리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요 과정 이렇게 요식으로 만들어 놓은 요 과정에 예. 실제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 보이는데 네. 이 흠결이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인지에 예. 대해서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재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행위가 일단 먼저 나와야 돼. 네, 그게 먼저 나와야 예. 되겠군요. 공수처 수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지. 어. 그래서 고발 들어가고 공수처가 이거 수사 시작해야 돼. 전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저기 이 대법관들하고 한독수하고 얘기 나눈 거 없는지도 수사해야 된다고 저 생각합니다. 100%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예. 그러니까 아마 연락책을 따로 두고 있었겠지. 네. 본인들끼리 직접 통화하진 않았을 거고 제3자가 있었을 거야. 가령 제가 봉우리한테 얘기해서 교수님한테 뭐뭐 하시라고 전해줘. 그럼 나하고 교수님 직접 통화한 적이 없잖아. 네. 하지만 봉우리를 통해서 연락은 주고 받은 거 아니야. 네. 수사의 대상이죠. 전 이거 삼각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100%. 이거 수사해야 되고요. 예. 수사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어쩌고 다 똑같은 놈들끼리 판결 내릴 텐데 네. 작심하고선 2심이 빨리 또 막 해서 엄청난 양형 때리고 네. 그리고 대법원이 그걸 바로 받아가지고 선거 전에 결론 내리면 어떡하냐. 그럴 가능성까지 있죠. 네. 근데 그 가능성들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써야 된다는 거야. 판사도 탄핵해야 돼요. 예. 지금 그러면 2심 재판부를 자기들이 예를 들면 자동 배당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막 되게 임의 배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 임의 배당하는 방식을 막아야 되고 예. 그리고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비록 대법원의 어떤 판결에 기속될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그럼 유죄 취지로 양형만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짧아질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웃긴 거는 선거 후보자를 네. 대통령 선거 막 유세 다녀야 되는 사람들 불러다가 심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물론 그 법리 판단을 위한 그 굳이 막 양쪽에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불러다가 안 하고 그냥 빨리 이것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거기에 변호인들이나 이런 데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아니, 해야지. 그럼요. 계속 이건 변론을 해야지. 이거 변론해야 된다. 이제 2심 재판에는 변호인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변론을 있습니다. 해야죠, 네. 당연히.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증인 채택이라든가 막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려버렸는데 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라든가 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그 재판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도록 해야 돼요. 예. 그래야 2심이 진행하더라도 지들 마음대로 막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지. 이거 이제 교수님께서는 아주 라이트한 버전, 뭐 아주 지극히 당연한 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도 무리수 좀 써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네. 그 판사 좀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시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자체가 제가 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진짜 총칼 들고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아주 최종적인 예. 상태에서 벌어질 정말 불행한 행동들이고 네네. 그 전에 이른바 아까 얘기했던 무리 네. 자제해왔던 예. 예. 적어도 이 법질서를 이제 존중하고 이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자제해왔던 다른 권한들을 최대한 써야 돼요. 안 쓰면 죽어요. 이제 죽고 네. 죽는 싸움이야. 이 오늘 대법관들이 행한 이거를 봤을 때 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 민주질서가 그대로 굴러가는 걸 원하지 않아. 네. 싸우겠다는 얘기야. 그게 네. 우리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니까 우리 기득권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무리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네. 우리도 무리수를 써서 싸워야지.
그리고 이 싸움은 제가 오늘 확실하게 느꼈는데 대충 양보해 준다고 끝날 싸움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정당끼리의 싸움에는 그래도 마지노선이 있었던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이 당선이 유력하다고 해도 이딴 식으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현행 제도가 자기들도 현행 제도가 자기에게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무리하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반대편도 자기들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들과 법률적 권한들을 최대한 무리하게 써야 돼. 네. 그게 일단 최선의 방법이야. 네. 그리고 선거는 민주적으로 치러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 네. 혹시 판사 탄핵에 횟수 제한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의 근거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무리하게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든가 네. 이런 걸 가지고 탄핵 사유를 들어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판사 탄핵만 한 몇 번 반복하면 한 달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또 판사 탄핵의 경험이 없는 게 아니죠. 예. 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건 네. 상관없어요. 나중에 네. 하든 말든. 예. 그 재판 개입했던 판사 이름이 임성근 판사였나? 임성근. 맞죠. 예, 한번 경험은 있었죠 우리. 임성근이라는 이름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 해병대 사단장하고 지금 헷갈리나 싶은데 아무튼 한번 경험이 있긴 합니다. 네. 탄핵에 대해서. 네. 되게 견결하게 움직여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견결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수를 다 써야 되고. 네.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뭐 또 난리를 치겠지. 막 네. 이제 지금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지금 대법원이 무슨 취지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따 얘기들 막 저쪽에서 하겠죠. 네. 그런 건 신경 쓰면 안 돼. 네. 돌려주면 돼요. 네. 아니 저기 뭐야 국회 독립을 보장해야 된다. 국회 뭘 하든지 뭐 니네가 그걸 왜 판단을 해? 국회 가서 하는 거지. 억울하면 다수 갖고 오든가. 판사 탄핵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게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우리 민주 제도에 구멍이 많다는 게 생각해 보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 의심될 때 네. 또는 뭔가 거래가 의심될 때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법관들이 뭔가 내란 세력하고 내통한 것과 같은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 겪는 게 아닌 게 사법농단이 있었어. 맞아. 재판에 막 개입하잖아요. 맞아요. 증거가 나와. 근데 그런 사건도 우리가 제대로 단죄를 못한 데다가 못했어. 예. 제대로 단죄를 못한 데다가 생각해 보니까 재판 절차 과정에 누군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거래하고 이런 의심이 들 때 그거를 중단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없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지 맘대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하면 맞아.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받아들여져. 그래서 그 임명 절차를 중단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행정 절차만 중단할 수 있지 법원 재판 절차를 중단시킬 방법이 사법 없네. 절차는 우리가 못해요. 저희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절차가 없어. 그러니까 법관을 믿는 수밖에 없잖아. 지금 기피하고 회피뿐이 없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법관 회피밖에 없어요. 예, 법관이 자기 스스로 안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재척, 기피, 회피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뿐이 없어. 근데 그것조차 어느 정도는 양심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법관이 보기에 얘는 재척해야 돼. 재척. 또는 법관 스스로가 나는 역시 여기에 안 어울려. 기피. 네. 오늘 이번에도 대법관 2명이 이제 기피된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회피 참. 그다음에 기피 신청을 해야 돼. 예. 근데 이거는 검사가 하는 거거든. 아이씨.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검판이 이제 똘똘 뭉치면 네. 이 세 가지 방법 외에 다른 개입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네. 그 사법부 독립성도 중요한데 네. 그것도 사법부가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권한을 그래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자제를 하니까 그게 우리가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건데 네. 그들이 그 한도를 뛰어넘어서 독립성을 악용할 때 우리가 제어할 방법이 없다. 사실상 없다. 네. 하물며 대통령도 내란을 일으키면 제어할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국회가 정할 수 있잖아. 네. 법 왜곡죄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법 왜곡죄라고 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1, 2, 30만이 아닌 그 중간 과정에서 다른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라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법 왜곡죄라고 하는 나름의 명시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으면 무엇이 법 왜곡인가에 대해서 판례도 쌓여야 되고 물론 그렇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고민하면서 법률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사법들이. 다시 말하면 무리할 수 있는 재량이 훨씬 줄어들어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똑같은 사법부 카르텔이 또 똑같이 거기다 다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훨씬 더 힘들어지는 일이거든. 네. 어느 정도 견제 장치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법 왜곡죄는 실제로 지금 다른 나라에는 있는 법인 거잖아요. 네.
법 왜곡죄가 광범위하게 도입돼 있지는 않지만 프랑스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법률을 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그 판결을 내린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 장치들을 만들어둬야 되는 거죠. 우리만 그게 없었구나. 그 좀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지금 하등 쓸모가 없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럴 줄 알았다. 아니 나는 몰랐어 근데. 솔직히 나도 몰랐거든. 난 진짜 몰랐어.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지금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말은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나갈지가 중요한 거지. 아니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면 조이대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네. 그걸 진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외에 아무것도 다른 한게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네. 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거를 앞두고 얘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법원장 정도 급이 되는 사람 내지 대법관을 탄핵한다? 네. 예, 그러면 그 전원 합의 재판부가 그거 뭐 10명 우리가 10명일 거 뻔히 알고 10명 다 잡아가지고 이쪽이 보수고 이게 윤석열이 임명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탄핵해야 되고 10명 싹 빼버리는 게 가능했겠어요? 아예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무슨 미래를 말도 안 예견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니까 아직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말이 안 그걸 돼요. 예. 어떻게 그걸 단죄를 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알았다고 해도 그렇지.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관 탄핵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자기 의견 말할 수 있죠. 근데 되도록이면 도움되는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제도에 부담을 주는 행위조차도 다른 권한을 가진 쪽이 그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도록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저쪽이 더 막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난리를 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막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2심 재판의 판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어요. 네. 탄핵해야 되고요. 음. 명분이 있잖아요. 봤잖아 이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그리고 또는 뭐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처럼 네. 기존 헌법질서를 흔드는 것도 아니에요. 법관 네. 탄핵은 멀쩡히 있는 제도야. 있는 제도 쓰면 돼 이제부터. 지금 민주당도 아마 지금쯤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을걸요? 그러니까 탄핵의 근거를 세우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일단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제가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장이 자신의 재량을 지나치게 과하게 써서 네. 실제 무리한 판결을 이끌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한 번 견제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라든가 나중에 법적 문제로 만들어야 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로 막 뭔가 이쪽에서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이제 보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자동 배당이 돼야 되는데 자동 배당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이미 느낌. 배당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거나 네. 발언을 통해 가지고 빨리 이거를 판결을 내리게 해야 된다. 지난번에 633 얘기했듯이 예. 또는 거기에 대한 무언의 압박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의심된다거나 그럴 만한 정황 증거가 있다거나 그러면 바로 그냥 그 2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저는 이 자동 배당도요. 참관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더 이상 법원을 못 믿겠기 때문에 네. 자동 배당하겠다 그래놓고 지들끼리 찍어줄 줄 누가 알아요? 이것도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시급하게 물론 이제 민주당이 오늘 5시에 그 의원총회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법관 탄핵을 생각한다 그러더라도 공수처에 법관에 대한 고발이 좀 먼저 고발이 먼저 네, 들어가요. 그거는 일단 한번 들어가야 되고. 뭐 직권남용이나 아직 뭐 2심 이런 재판부가 배당되고 결성된 건 아니니까. 네. 예. 일단은 고발을 해놓고 예. 정권 바뀌면 예. 공수처에 힘 실어가지고 제대로 수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2심 재판부나 이런 데들이 이렇게 뭔가 그 대선 결과를 이제 뒤집으려고 네. 뭔가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경고되는 행동들이 나와야 돼. 너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라.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우리들의 판단에 너희들 끼어들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이제 행위들을 해야지. 그러네. 공수처 수사를 받는 도중에 만에 하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대법원장들은.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뭔가 당속 무효형을 때리려고 한다. 탄핵시켜. 쟤 지금 수사받고 있는 중인데 지네가 무슨 국가의 중대사를 지네가 결정하려고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네. 전원합의체 결정부터 이 9일밖에 안 걸린 선고 과정에서 뭔가 또 그렇지. 부당한 지시나 예. 직권을 남용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머리 한쪽에서 살짝 길이 뚫리는 느낌이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군요. 그럼요. 네. 이게 그나마라도
파기자판이라고 하는 최악의 무리수까지 네. 두는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진짜로 말 그대로 이제 죽어보자는 거죠. 죽어보자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일단 떠넘긴 거 아니에요. 예. 그 떠넘긴 이후에 생긴 공백. 네. 이 공백에 저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짓을 못하도록 하는 최대한의 힘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준비한 내용 중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늘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도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이 판결을 받아보고 이재명 그 후보가 네. 사실 얘기한 게 내 생각과는 꽤 다른 판결이 나와버렸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 스스로가 내 삶을 결정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 그걸 결국 투표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쉽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사람들이 철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철회하지 않을 거고, 야 이거 진짜 해보자는 거야? 음. 네. 이거 물론 일부 예를 들면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뭐 이거 유죄라고 본 거야? 그럼 혹시 잘못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네. 예. 확실하게 노선만 정해지고 나면 네. 오히려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지지를 하면서 야 이거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대통령을 니들이 왜 함부로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똑같았어요. 네.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적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 말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너 대법원이 무슨 판결을 내린 건지 알아? 이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우리한테서 투표권 뺏는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들이 의도한 건 일단은 자기 손에 더 이상 피 안 묻히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내분이 일어나는 것. 네. 그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네. 그래서 그 사이를 뚫고 한덕수가 올라오는 것. 예. 네. 저는 이걸 의도했다라고 야,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진짜. 한덕수가 너무 약한 카드다. 이 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빨리 돌려가지고 네. 그럼 어떤 식으로 내가 직접 나서야겠네. 네. 그래서 사법부가 결국은 대통령의 탄생을 막는 것. 네. 이 행위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 두 가지를 쥐어야 돼. 그래서 하나는 절대로 내분이 있으면 안 되고 네. 뭐 플랜 B니 뭐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 뭐 너희들 주권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권자야.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거에 니들이 끼어들지 마. 이게 국민적인 분위기가 돼야 돼요. 네.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야. 이게 너무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이따위 것들한테 우리의 민주주의를 맡긴다고 하는 게.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쓰게 될 마지막 최악의 카드들을 쓰지 못하도록 네.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권들이나 네. 여러 가지 권한들을 써야 된다는 거지. 써야 돼. 그거 가지고 역풍이니 뭐니 이럴 게 없어. 왜? 1번 여론은 훨씬 더 굳건하고 오히려 더 뭉친다. 오히려 더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올라오잖아. 네. 그러면 역풍을 고민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 네. 이거는 되게 특이한 정치적 국면이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주권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은 끝까지 몰려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에 손을 대지 마.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로 모이는 것이 결국은 민주주의가 이기는 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나마라든 그런 막대한 여론의 힘이 아니면 네. 이 작자들의 어떤 이 반란 행위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 대권만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어차피 이런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해야 되는 게 크게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이 대법원이 선고를 내린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 절차상의 그리고 문제. 앞으로 펼쳐질 파기환송심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법적으로 계속해서 감시하고 고발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제어도 해야 돼. 제어를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예를 네. 들어서 막 파기환송심이면 변론도 안 하려 그래. 네. 이러면은 그때부터 고발도 하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 거죠. 바로 탄핵. 네, 탄핵도 생각해야 되고 네. 두 번째가 우리 안에 특히 주권자 안에 이미 3자 대결을 해도 50%를 넘기는 이 이재명 후보 아래에서 모여 있는 이 주권자들 우리 안에서의 내분을 철저히 막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이낙연 전 총리 이런 사람 나와서 후보 바꿔라 이런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은 내분이 아니에요. 야, 이미 그거- 나가 있는 사람이야 이미. 그거는 그냥 외분이에요. 내분이 아니라. 혹시 그 분자는 똥분자 누가 집 밖에 똥 싸는 거군요. 그렇죠. 예. 비오면 쓸려 나가요 그건.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게 저들이 이 대법관 10명이 이재명은 절대 안 되라고 정치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면서 네. 한덕수를 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모든 그렇죠. 이미.
그러면은 그쪽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너 도대체 미국 관세 협상 과정에서 뭐 했어? 이거 네. 다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이제부터는 할 수 있는 법적인 견제 장치를 다 동원해야 돼. 예. 신당에서 이미 고발 들어갔을 거예요. 네, 네. 고발해야 됩니다, 이거. 저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하나 붙잡고 흔들면 예. 어부지리로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 망상을 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도 명확해졌고요. 네. 민주당이 할 일도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할 일이 뭔지 명확해졌다는 것과 그 일이 잘 되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할 일은 확실히 정확해진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뭔가 좀 길이 열리는 느낌인데 우리도 무리수라도 동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동원하는 무리수는요. 결정권을 국민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네. 다른 목적이 그렇죠. 아니라고. 네.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함이 아니야. 국민들이 주도권, 그러니까 자기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사실은 무리수도 아니죠. 아, 그렇죠. 무리수가 아니지. 정당한 방법이죠. 있는 제도지. 그들이 쓰는 무리수 때문에 반대 카드를 써야 된다는 것뿐이 없는 거지. 예.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투표하게 예. 만들자. 그렇죠. 네. 괜히 쓸데없는 우리 투표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끼어가지고 우리 투표권을 왜곡시키게 하지 말자. 네. 이게 우리 대중적인 분위기가 돼야 돼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화도 나고 그래야 돼. 왜 저작자들이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투표권을 지 맘대로 뺏어가려 그래.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뭐 요즘 이런 얘기하면 또 희망회로라는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되지만은 저는 이재명 캠프에서 외연을 지금 상당히 확장했거든요. 네, 네. 이게 그냥 외연 확장 수준이 아니에요. 인재 영입을 보면 네. 막 이명박 정부 사람 데려오고 특히 그 보수 논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조갑제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자기 방송에서 거의 매일 이재명 칭찬을 해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재미있거나 그냥 외연 확장이 아니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기세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동원된 저들의 이 이재명 떨어뜨리기 시도가 조금 늦었을지도 몰라요. 네. 왜냐면은 보수권의 저 유명한 사람들이 이미 포섭이 돼서 야 이재명 해도 괜찮겠다. 거의 이 정도까지 와 있다라는 거는 사실 기세가 어느 정도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렇지. 네. 아까 교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마 근본적인 지지세나 여론이 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그 기세가 좀 넘어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물론 위기는 위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자세를 되게 견결하게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이 중에 이제 섞여 들어온 사람들은 언제나 뻐꾸기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빠꼬미들이 있고 또 네. 눈치를 봐서 권력이 쏠리는 것 같으니까 얹혔다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약간 머뭇머뭇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큰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네, 보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후보가 스스로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고 민주당이 굉장히 의연한 메시지를 내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주권자의 의지를 보여주자. 주권자의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이 안에서는 장난질 못 치게 하자. 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 기세는 잠깐 멈췄다가 이제 다시 앞으로 나가겠지. 자기들이 보기에도 황당한 판이거든. 여기 이렇게 다 붙으려고 왔는데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내 그렇지. 선택을 짜증나게 되게 하는 좀 거지. 그렇게 만들잖아. 네. 그게 짜증나는 일이고 왜 니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개입하고 있니? 나는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보수는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보수는 이 자유민주적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게 아니야. 원래는 대법원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 안정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게 보수의 시각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들이 흔들어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야 돼.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나와야 된다고. 물론 영입된 보수 인사들 중에 교수님 말씀하신 뻐꾸기가 있어서 흔들려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오히려 있을 수도 그게 있어요. 옥석을 가리는 일이. 네, 나가라 그러니까 해. 그거를 내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네. 아, 이 사람은 원래 진심이 아니었네. 그렇죠. 예, 우리끼리의 결속으로 오히려 왜냐면 우리끼리라고 말하는 게 제가 민주당 뭐 이재명 지자 말하는 게 아니라 삼자 대결을 했을 때 50%를 넘기는 그 대다수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선거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지켜야 되는 거지 지금 네. 상황은. 아 실명 거론 그만하라고요? 내가 누구 실명을 누구 거론했길래 실명을 그래. 거론했길래?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뭐 하다가 보면 나올 수도 있는 얘기니까 네.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러면